네, 자, 시장의 이슈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시장 또 글로벌 시장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부터 좀 여쭤봐야겠죠. 네. 간밤 미국 시장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일과는 다르게 오늘 또 마감한 시장은 나스닥만 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또 급증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ECB도 추가 부양책을 또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미국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제가 또다시 둔화되는 거는 확실한 패턴이죠. 네. 그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언제 나오느냐를 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지난주에도 경기 부양책이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지금 조지아주에서 상원 선거가 아직 남아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도 기존 입장에서 굽히지를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뭐 공화당 입장에 너무 가까이 가기 어렵고, 지금 그 조지아주에 두 명의 상원을 뽑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말 박빙의 승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각 당의 기존 입장에서 그렇게 후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이번 주에 나스닥이 좀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뭐 선거 끝나고 나면 어쨌든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 쪽의 테크가 강세를 네.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테크하고 배터리 이쪽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많이 멀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컨택트가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나머지 것들은 웬만큼은 올라가는데, 예. 실제로 사람들이 소매 점포에는 아직까지 안 갈 것이다 이런 네. 생각으로 정말로 사람들이 이동해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가령 면세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에어비앤비까지 뭐 갑작스럽게 주가가 2배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 빅테크 종목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올해 많이 올랐고, 요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워낙 밸류에이션을 높여놨어요, 빅테크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종목은 뭐 너무 싸 보이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양상들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도 이런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예.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빅테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호재이기도 하고, 네.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최고의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이게 밸류에이션 유지한다고 한다면 뭐 이 밸류에이션 뭐 30배, 50배 하는데 밑에 있는 종목들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아무래도 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경기 부양책인데 지금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연말에는 뭐 펠로시 하원 의장은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연말이 좀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연말에 타결이 안 된다면 시장이 약간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 부양책은 좀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고, 만약에 타결이 되고 안 됐을 시 시장에 주는 충격, 영향 좀 어떻게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주가 이게 돈을 많이 썼는데 여기다가 연방 정부가 돈을 보태줄 것이냐라는 게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에 지금 가장 첨예한 논쟁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상태가 좀 건전한 주들은 이런 부양책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하고, 뭐 민주당은 그런 지방 정부, 그동안 올해 돈 많이 쓴 지방 정부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양책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공화당은 그걸 빼다 보니까 부양책 규모가 작고, 근데 이제 조지아주에서 상원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뭐 양쪽이 물러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빙의 승부다 보니까 갈수록 좀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말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내년 가서 봐야 되겠죠. 1월 네. 5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부양책을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네. 본다고 한다면 뭐 1월 달에 조금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 사실 부양책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주식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좀 늦게 타결이 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고, 자, 최근 이렇게 증시가 상승세를 띠고 있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 개발 기대감이잖아요. 백신 개발로 인해서 이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띠고 있는 건데, 사실 백신이 개발돼서 뭐 안전하게 활동을 하고 이런 경제 생활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이 너무 빨리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안전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10년의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 10년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게 이제 뭐 특히 지금 나오는 백신 중에서 그 좀 빨리 나오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안 하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메신저 RNA라고 하는 걸 그게 세포 속에 들어가서 예. 이런 백신 이런 단백질을 생산하라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나와도 난 안 맞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네. 기존의 방식의 백신의 경우에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안전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백신은 늘 그런 뭐 장기적인 부작용 그런 우려들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인류의 이제 기초온 영향이나 그런 걸 네. 보게 되면 뭐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경제가 활력을 띠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지금 빨리 승인돼가 나오는 백신들은 전부 다 선진국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에 좀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이슈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선진국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네. 백신을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고, 예. 물론 뭐 우리도 뭐 수출을 하고 뭐 선진국이 경제가 돌아가면서 수출을 하고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소비 영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네. 경기 회복의 영향권에 못 들어갈 건데, 그것도 또 양극화가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선진국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다닐 거단 말이죠.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예. 이 사이에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글로벌 경제 전반의 성장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네. 다른 정치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백신으로 인해서도 또다시 또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백신이 좀 개발이 돼서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이 안전성, 부작용에 대한 좀 우려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좀 지금 증시가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좀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증시가 또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분석도 있던데 상무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그거는 네.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네.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임상 3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볼 때 그걸 너무 실제로 적용했을 때 아. 부작용이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임상 3상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빠르게 돼도 괜찮다. 네, 그렇죠. 근데 다만 뭐 기존의 백신이라고 하는 게 뭐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보면 뭐 이걸 너무 우려하거나 그런 것 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상무님은 좀 우려할 필요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고 백신이라는 그 계시는군요. 자체가 갖고 네. 있는 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당연히 네. 있죠. 근데 그렇군요. 그걸 더 네. 이제 크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무님 의견처럼 또 백신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를 봤을 때 백신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업종군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 컨택트 종목들이잖아요. 최근 시작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인데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컨택트 네. 종목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대감,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백신이 보급이 이제 지금 백신 접종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근데 선진국이 컨택트 종목 올라가는 것 같고 이제 같이 올라오는데 가령 네. 어제 에어비앤비가 주가가 갑작스럽게 폭등을 했는데 이건 진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움직여야 100% 되거든요. 넘게 올랐죠? 네, 네. 그러려 그러면 백신을 사람들이 다 맞는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거다라는 걸 전제를 한 건데 그러면
백신의 혜택을 빨리 받기 어려운 신흥국에서도 그럼 에어비앤비 같은 진짜로 사람들 움직여야 되는 컨택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백신의 혜택을 늦게 받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쪽에서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에서는 컨택트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네. 물론 이게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당연히 물동량은 증가해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들도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웬만한 뭐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은 뭐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진짜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컨택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컨텐츠 종목이 오르는 것에는 좀 일리가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선진국과 신흥국을 좀 나눠봐야겠네요. 선진국의 컨텐츠 종목이 오르는 건 좀 합당한 것 같지만 신흥국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역시나 여기서도 좀 양극화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언택트 종목들, 뭐 기술주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시장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게 빅테크 종목들이잖아요. 이들 종목들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비쌀 수 있는 것은 실적이 계속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네. 올해 지나고 내년에 주요 선진국에서 뭐 가령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넷플릭스 더 볼 거란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는 국면에 내년에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쪽 종목들의 실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게 뭐 이 빅테크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내려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다른 종목들의 이 밸류에이션 올라오는 걸 이제 누르게 되는, 그러면서 이게 만나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마 내년 어느 정도 시점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안이자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뭐 그린들, ESG 같은 종목들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네. 이런 다른 업종군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종목들은 지금 빅테크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성으로서는 맞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종목들이 계속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광범한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네.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 친환경이나 에너지가 언택트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좀 힘들다고 봐야 되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건 많습니다만 이게 좀 백신이 굉장히 광범하게 보급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네. 그래야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이 아. 이익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익 없이 주가가 마구 올라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봐야지, 이걸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주류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상무님은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업종군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덜 오른 덜 오른 종목군들이죠. 종목들? 예, 거기서 네. 가령 올해 이제 타격을 좀 심하게 받았던 종목군에서 이 빅테크가 이제 지금 유지하고 있고 좀 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쪽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 뭐 빅테크가 뭐 폭락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받는다고 보면은 지금 컨택트 종목들, 예. 여전히 이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나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저기 아시아의 테크들, 그러니까 반도체 쪽, 네. 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 예. 칩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뭐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은 바닥권에 아직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쪽 종목군들은 확실히 이제 상승세를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또는 뭐 앞으로 몇 년 후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당장 네. 실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주식이라고 하는 게 꿈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올해 이제 여름 가을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는 거는 남의 꿈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건데 네. 주식은 내가 꿈을 꾸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예. 것이죠. 근데 또는 이제 실제로 실적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 타는 것이 맞다. 아니면 내가 꿈을 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꿈으로 너무 키워놓은 종목 말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다른 걸 꿈을 꾸거나 안 그러면 이제 트렌드를 타고 있는 종목들,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과 함께 최근 또 상승세가 거듭됐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도 최근에 뭐 IT 투톱과 함께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주가 지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저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종목군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이게 이제 물밑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뭐 흔히 4차 산업혁명이다,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모든 기계에 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그마한 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연산 칩이 들어가면 당연히 메모리 칩도 같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인텔도 최근에 뭐 하이닉스한테 일부 사업 부분 네. 팔고 이쪽 칩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인텔, 애플, 뭐 AMD, ARM, 뭐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이쪽에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곧 나타날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이쪽에 같이 붙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지금 그냥 단순한 기대감은 아니에요. 실제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예. 봐야 되고 배터리도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 멀리 볼 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저 앞에 있는 꿈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대형주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 뭐 저기 코스피만 올라간 게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걸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상무님 의견을 좀 빗대어 본다면 앞으로 우리의 기업들의 이런 뭐 배터리,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오르게 된다면 지수도 더 한 차례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무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네. 지수에 대해서 뭐 전망하거나 뭐 그러는 거는 좀 피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팔 때는 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쪽 업계에서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지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주도 업종, 주도 종목군에서 그게 이제 상당한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나면 그때 파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증권사에서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네. 그거는 제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세요. 예. 네. 그러면 혹시나 좀 경계해야 될 요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제일 큰 네. 게 이거죠. 빅테크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네. 우리나라의 하는 게. 그런 기업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로벌하게 네.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한국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것에 부담 없어 하는 것이죠.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다면 못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대감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그냥 한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종목들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가 제일 클 것이고 물론 근데 이게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령 그저께 같은 게 나스닥이 뭐 한 2% 가까이 떨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아직까지 룸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떨어질 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뭐 이 문제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중 갈등이죠. 미중 갈등이 지금은 휴직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2014년부터 보게 되면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 환율 전쟁하거나 뭐 또는 무역 전쟁하거나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면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한국 시장이 타격을 좀 심하게 입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다가 이걸 반복해 왔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가 뭐 휴직일 때 또는 사이가 좋을 때, 뭐 사이가 나쁠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뭐 2017년에는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양국을 국빈 방문했었죠. 그렇죠. 이럴 네. 때 한국의 주가는 2,600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뭐 환율 전쟁하던 2014년, 16년 박스피에 머물러 있었고, 그다음에 뭐 2018년, 19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할 때도 관세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코스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뒤처진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은 어쨌든 올해 초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1단계 합의를 하고 서로 뭐 이런 거 저런 건 하게 됩니다만 큰 틀에서는 1단계 합의가 준수가 되면서 사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또 모르죠. 이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이게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는데 사이가 또다시 나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눈에 띄게 뭐 예전에 환율 전쟁, 무역 전쟁처럼 무엇인가가 또 양국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런저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네. 밸류에이션이 다시 낮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으로는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또 미중 갈등을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원화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장 전망도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뭐 달러와 약세, 그다음에 특히 다 중국 위안화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달러화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이 달러 부족이 좀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의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 근데 뭐 끝까지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한 6.5 위안 정도가 되는데 6.2 정도까지를 한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위안화 절상 그리고 원화 절상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 다시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네. 그러면 다시 방향을 바꾼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